안녕하세요. 올로버 네트의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이제 11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빠르게 thursday 풋볼 경기부터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뉴욕 제츠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맞대결로 진행이 됐었던 이제 thursday 풋볼 경기였는데 27대 14로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두 팀의 처지가 약간 비슷했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은 과거에 우리가 알던 이제 두 팀의 관계로 좀 돌아갔어요. 예, 제츠는 여전히 리그 최하위권을 좀 전전하고 있는 반면에 패트리어츠는 이제 드레이크 메이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들어오면서 팀이 아주 빠르게 좀 강팀으로 변모를 했고 이번 시즌 지금 가장 뜨거운 팀 중에 하나로 부상을 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팀의 어떤 결과는 좀 예측이 가능한 뭐 상황이었고 그 예측대로 또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가장 뜨거운 팀 중 하나죠. 다만 이제 일정빨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떼놓고 보더라도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욕자치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8연승을 달리고 있는 페이트리어츠인데 최근에 이제 트레이비언 앤더슨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고 있죠. 62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 이날 31 리시빙 야드 리시빙 터치다운도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데뷔 첫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지난 이제 클리블랜드와의 8주차 경기 이후에 핸더슨의 경기력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페이트리어츠로서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패트리어츠가 이제 몇 년간 좀 부진하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임팩트 있는 스킬 플레이어진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제 믿을 만한 쿼터백이 없었다. 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여지는데 음. 사실 뭐 드레이크 메이를 통해서 또 쿼터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말씀해주신 이제 젊은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면서 이러한 이제 패트리어츠가 가지고 있던 공격 파괴력의 문제가 좀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이 패트리어츠의 이번 시즌 반등의 좀 주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스테판 딕스 선수가 이제 넘버원 리시버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패싱 파괴력이 브레이디 이후에 처음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고 이날도 이제 스테판 딕스가 터치다운은 없긴 했습니다만 9개의 캐치 105야드로 본인의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드레이크 메이 역시도 이제 데뷔 이후에 첫 홈 나이트 게임이었거든요. 홈팬들의 이제 MVP 찬트에 걸맞는 그런 경기력을 이날도 보여줬는데 281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첫 11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전반 막판까지도 인컴플릿 패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올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고 제츠와의 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정이 시즌 후반부로 가면 이제 좀 플렉스가 돼서 뭐 좀 이제 강팀들,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의 매치업으로 좀 이렇게 나이트 게임의 스케줄이 변경이 되고는 하는데 글쎄요. 패트리어츠가 빠르면 이번 시즌,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는 나이트 게임에서 조금 더 자주 모습을 만나보지 않을까 싶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쿠팡 플레이라던가, 뭐 엠스프리라던가 이런 이제 한국 플랫폼에도 이 패트리어츠 경기가 조금 더 노출이 자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쿠팡 플레이에서 썬데이 경기들 이제 새벽 경기들 같은 경우에 현지 해설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 페이트리어츠 경기가 꽤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페이트리어츠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페이트리어츠가 이날 이제 수비도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이제 터치다운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앤서니 제닝스 선수의 펌블 리커버리가 경기를 마무리 짓는 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패트리어츠 수비의 또 핵심 요원 중에 한 명이 밀튼 윌리엄스가 사실은 이제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아이알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소식은 뭐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조금 악재였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일단은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는 맞춰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예. 저희가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thursday 풋볼 경기가 끝났잖아요. 텍산스가 저 빌스를 또 잡았기 때문에 어, 페이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이제
다소 여유가 많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지구 우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선수들이 뭐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지만 부상 선수들이 조금씩 나오더라도 플레이오프에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츠 이야기를 해보면 저스틴 필즈가 이날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이 나오지를 않았고 예, 결국에는 이제 제츠 코칭 스태프의 인내심도 좀 다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타이로 테일러가 선발 쿼터백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기로 결정이 됐는데 진작 바꿨어야죠, 사실. 로는 안 된다라는 걸 거의 한 6주차, 7주차부터 경험을 하고 있었을 텐데 굳이 계속해서 저스틴 필즈로 밀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일러드 테일러로 바꾸면 뭐 당장의 경기력이 약간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일러드 테일러가 팀의 장기적인 플랜이 되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시즌 성적을 내기가 좀 그른 마당에 저스틴 필즈라는 글쎄요 거의 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뭐 1%, 0.1%라도 조금 더 포텐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쿼터백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제츠 코칭 스태프의 마음도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역설적으로 결국 다음 주에 타일러드 테일러로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 필즈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상 뭐 0%라고 좀 본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이제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애초에 그 버킷필즈로 복권을 긁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뉴욕 제츠가 거기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뉴욕 제츠의 이제 확실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우리가 만나본 지가 참 오래됐죠. 예, 뭐샘 더놀드도 있었고 뭐잭 윌슨 뭐 여러 선수들을 드래프트 거의 최상위 순번에 계속해서 뽑으면서 여러 선수들의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봤지만 그리고 이제 저스틴 필즈도 제츠가 뽑은 건 아니지만 또 1라운드 출신 쿼터백이었잖아요. 근데 음. 글쎄요, 뭐 마크 산체스가 뭐 팀을 컨퍼런스 챔피언십으로 이끌었던 그 시즌으로 돌아가야 할지, 예, 언제가 제치의 마지막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있었던 시기라고 말해야 될지 좀 어렵습니다만, 제치가 참 오랜 기간 이 쿼터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쿼터백 쪽에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뭐 에런 로저스도 데리고 왔었고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다놀드라든지 잭 윌슨 뭐 이런 선수들 뽑아봤지만 신통치 않았고 이게 뭐 진짜 수맥이 흐르는 건지 어떤 건지 일단 뉴욕 두 팀이 참 많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저희가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리그의 어떤 건정성 그러니까 건강한 리그를 위해서는 이렇게 성적이 나지 않는 팀들, 뭐 브라운스라든지 제츠라든지 이런 팀들도 좀 그 번갈아 가면서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뭐 이날 경기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해보면 사실 이제 소스 가드너를 트레이드를 시키면서 뭐 반대급부로 뭐 드래프트 픽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만 아도나이 미첼 같은 리시버도 이제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미첼도 이날 두 번의 드랍을 기록을 하면서 글쎄요 뭐 제치의 어떤 주전 리시버로 자리를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네, 그런 경기력들이 또 나왔고 음. 뭐 그나마 이 마이클 카터를 떠나보내면서 데려온 이 존 매치가 이제 터치다운을 하나를 기록을 했던 것이 뭐 제츠 팬들에게는 작은 위안거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제 올해 셀러로 돌아선 제츠였잖아요. 돌아선 만큼 이제 한 자리라도 좀 높은 픽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또 그러려면 이제 팬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줘야 된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상 처음으로 마드리드에서 펼쳐졌던 워싱턴 커맨더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16대 13 연장승 끝에 마이애미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3승 7패 팀끼리의 맞대결이었거든요. 3승 7패다운 경기력을 양 팀 모두 보여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고 이제 처음으로 마드리드에서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 구장인 베르나베우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경기를 치르기 며칠 전에
산티아고를 떼고 베르나베우라는 이름으로 경기장을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이 베르나베우 구장도 이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처럼 이제 대규모의 리노베이션 공사가 있었는데, 바르셀로나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마드리드가 이제 조금 더 일찍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 초반부에도 이 NFL 경기를 준비하는 이 베르나베우 경기장의 어떤 스케치 영상들이 나오고 했는데, 굉장히 뭐 이전에도 좋았지만, 네, 한층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설로 또 변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상 중간에 나왔던 게 제 잔디를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지하로 넣는 그 음, 장면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뭐 잔디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와, 진짜 상암도 저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음, 상암이 잔디 때문에 좀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경기장 중 하나잖아요. 뭐 우리나라 경기장 전반적으로 잔디가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여러 구단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상암인데 상암도 저렇게 베르나베우처럼 이제 뚜껑 닫고 밑에 이제 좀 지하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콘서트도 좀 많이 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사실 잔디 때문에 뭐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못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좀 수익성을 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두 팀의 쿼터백 모두 이제 하와이 출신이라는 또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이 선후배 쿼터백들의 맞대결로 또 관심을 모았던 경기이기도 했어요. 뭐 중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로 니가 가라 하와이 같은 그런 경기도 보여줬고 둘 다 진짜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마리오타는 글쎄요, 뭐 이제는 이제 주전 기회를 잡기가 좀 어려운 커리어를 이미 보내고 있고, 투아도 사실 폭발력을 보여준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는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활약이 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에서도 두 선수 모두 어떤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전반에 터치다운 없이 필드골만 두 개씩 넣으면서 6대 6으로 전반이 마무리가 됐었고 후반에 이제 양팀이 하나씩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제 연장으로 가게 됐는데 연장 시작 첫 플레이부터 마커스 마리오타가 잭 존스에게 이제 패스를 던지면서 인터셉션이 됐고 데본 에이체인이 이제 러싱으로 세 번을 간 다음에 라이드 패터슨의 이제 끝내기 필드골 29야드짜리 필드골이 나오면서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경기 내용 전반적으로 좀 돌이켜 보면 뭐 이상하게 페널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글쎄요 마이크 맥데니얼 감독의 어떤 플레이 콜링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플레이 콜링들이 많았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아무튼 좀 이상한 그런 경기였는데 어, 좀 굳이 그 포스트다운 컨버전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포스트다운 컨버전 시도를 하면서 그 공격 기회를 날리고 결국 이제 그 필드골을 일찍 일찍 넣었더라면 손쉽게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드존에서 이제 득점 저하가 좀 심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는 아, 지금 투아와 좀 이별할 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앞서 제트 이야기도 했지만 이 돌핀스도 주전 쿼터백을 찾는데 이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던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투아가 그나마 최근 몇 년간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였기 때문에 또 대형 연장 계약을 안겨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결별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근데 과연 우리가 투어에서 다른 쿼터백으로 갔을 때 더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서, 돌핀스 구단도 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제 그 투아와 이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건 이제 정말 중립적인 입장의 캐스터 마인드라면 해치팬 입장에선 뭐 종신 투아 해야죠. 그,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맨더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가 결장한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제 수비 쪽에도 결국에는 좀 부하가 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이날은 뭐 많은 득점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커맨더스가 또 한 번의 이제 패배를 쌓을 수밖에 없었고,
댄 퀸이 이제 직접 수비 쪽에 이제 플레이 콜링을 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이날 패배에도 좀 수확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저 제이든 데니얼스가 없는 부분이 확실히 이제 공격에서 좀 크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또 이제 그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 사쿼터의 제걸츠가 미끄러지면서 패스를 잡지 못했던 그 상황에 필드골을 찾더라면 어땠을까? 이날 수비가 좋았으니까 수비하게 맡기고 필드골을 찾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이제 그 51야드짜리 필드골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56야드짜리 필드골 실패. 이 둘 중에 하나만 성공을 시켰어도 뭐 손쉽게 워싱턴 커맨더스가 이겼겠지만 어쨌든 맥게이가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질 못했고 이날 경기를 내주면서 워싱턴은 이제 사실상 뭐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의 어떤 드라마틱한 뭐 미라클 런을 생각하면 참 허무한 이번 시즌이 좀 될 것 같고 돌핀스는 이제 여전히 좀 신락 같은 희망이기는 하지만 뭐 아직 뭐 와일드카드 막차에 대한 뭐 가능성을 좀 살려보는 네,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돌핀스가 이런 경기력이면 이제 팬들의 희망 고문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갖게 되는 그런 마드리드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 연장 승부 끝에 30대 27로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쿼터백 브라이스 영이 이제 개인 커리어 한 경기 최다 패싱 야드를 던졌고 또 개인 커리어뿐만 아니라 역대 팬서스 소속 쿼터백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경기 최다 패싱 야드를 던졌어요. 무려 448 패싱 야드에 3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던지면서 모처럼 좀 쿼터백이 주도하는 그런 경기를 좀 팬서스가 했다. 네, 그리고 이제 팀도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스 영 선수가 이제 3년 차를 맡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표들이 앞선 시즌들보다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쿼터백으로서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음. 개인 통산 이제 40번째 출전 경기였는데 이날 전까지 단일 경기에서 가장 높은 패서 레이팅 기록이 그 작년 18주차 이 펠컨스의 원정 경기에서 세웠던 123.55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날 뭐 그 기록을 깨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에 버금가는 123.2의 패서 레이팅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이 펠컨스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경기를 보면 이제 1쿼터에 발목 부상이 있으면서 라커룸으로 잠시 돌아가서 이제 경기에 빠지는 이제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빠르게 이제 컨디션을 되찾으면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기복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선 시즌들보다는 더욱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날 이제 신인 리시버 테타이로 맥밀란 선수와의 호흡이 조금 돋보였는데 12개의 패스를 이제 맥밀란 선수에게 집중을 시켰고 그중에 이제 8개가 캐치가 됐는데 130야드를 전진하면서 2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8번으로 이제 펜서스가 지명을 했었던 맥밀란인데 벌써 한 750 리시빙 야드 가까이를 받아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뭐 높은 확률로 데뷔 시즌에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장신 리시버 맥밀란을 선택한 펜서스의 눈이 지금까지는 이제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2014년 켈빈 벤자민이 사실 펜서스 유니폼을 입었던 신인 리시버 중에는 유일하게 데뷔 시즌에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겼었던 선수였거든요. 이제 맥밀란이 역대 펜서스 두 번째 기록을 만들어낼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억의 이름이죠. 반면 이제 패커스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연장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좀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주전 쿼터백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다라는 소식인데 4쿼터부터 이제 커크 커즌스가 쿼터백 자리를 채우긴 했습니다만 뭐 팀의 패배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제 팀을 뭐 옮기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던 커즈스인데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펠컨스의 주전 쿼터백 자리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음. 아직 뭐 이번 시즌이 끝난 거는 아니고
여전히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의 루키 컨트랙트 기간도 뭐 5년차 옵션까지 감안하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마페주를 뽑은 뒤에 뭐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의 중간 성적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실패에 가까운 뭐 선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정치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뭐 특정 당에서 이제 대통령을 뭐 배출한 뒤에 보통 뭐 2년이나 3년 뒤에 이제 뭐 지방선거라던가 뭐 음, 총선으로 이제 중간 평가를 좀 받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거에 좀 비유한다면 아마도 그 다음 선거에서 좀 참패를 당하지 않을까. 프레커스 팬들의 이제 민심을 조사를 해본다면 아마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사실 저희가 이 드래프트 당시부터 좀 논란이 많았다라는 뭐 설명은 자주 드렸었어요. 이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 쿼터백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래프트의 1라운드 픽을 이제 신인 쿼터백을 뽑는 데 사용을 했고 지난 시즌은 이제 커즌스로 주로 이제 시즌을 치렀고 이번 시즌은 마이클 펜스 위주로 시즌을 치렀는데 결국에는 2년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에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마이클 펜스 주니어가 부상 때문에 또 풀타임 시즌을 치르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또 뭐 실전 경험치도 그렇게 충분히 먹지는 못한 채 이번 시즌이 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펠컨스는 뭐 어느 쪽 하나 좀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정치의 비유를 잠깐 해주셨었는데 아서블랭크가 그나마 구단주라 다행이지 이게 만약에 진짜 정치판과 같은 구도였으면 임피치먼트 안 당한 게 다행이에요. 탄핵 안 당한 게 다행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선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결과로 그것을 좀 증명하고 정당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역풍이 이제 더 세게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44대 32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굉장히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갔던 경기였습니다. 조시 알런의 이제 캐리 모드가 좀 발동이 됐던 그런 빌스였는데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이날 경기에서 빌스가 좀 만족스러운 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 제임스 쿡의 러싱 공격이 뭐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앨런이 자신의 발로 3개, 그다음에 어깨로 3개의 터치다운. 그러니까 총 빌스가 이날 만들어낸 6개의 터치다운에 직접 뭐 100%다 관여를 하면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인터셉션이 2개나 있었기 때문에 뭐 완전 무결한 뭐 퍼펙트 게임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지난 시즌 조시 앨런이 왜 MVP를 받은 선수였는지,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빌스의 리시버진의 어떤 이제 뎁스 그리고 이제 에이크 플레이어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날 이제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2년차 리시버 타이런 쉐이버스 선수가 90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깜짝 활약을 해줬던 게 또 빌스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음. 다만 이제 핵심 리시버 역할을 좀 상수로 해줘야 되는 이 키온 콜먼이 이날 액티브 로스터에서 빠지면서 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 부상이 아닌 이제 팀 미팅에 지각 혹은 결석을 한 것 때문에 이 션 맥더먹 감독이 이제 구단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려서 이 로스터에서 빠진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 이러한 이제 지각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지난 시즌부터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또 몇 차례 있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오프닝 드라이브에만 좀 키온 콜먼을 배제한다. 뭐 이런 이제 경미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콜먼이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됐고 결국에는 빌스도 이렇게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좀 과감한 징계를 통해서 이 콜먼의 어떤 애티튜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스텝업을 좀 해줘야 하는 그런 이제 리시버 자원인데 뭐 필드 위에서의 퍼포먼스가 아닌 약간 이제 오프필드에서의 어떤 이슈로 이렇게 경기에 빠진다는 것은
빌스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터질 만한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기영 콜먼 선수가 빠진 부분을, 너 없어도 괜찮아?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뺀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교훈을 확실히 좀 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정신 바짝 좀 차려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키어빙이 이제 장기 부상으로 계속해서 결장 중인 가운데 이날 이제 3년차 러닝백 션 터커가 140 스크리미지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하면서 사실상 인생 게임을 좀 펼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깜짝 활약을 해준 선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비가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을 했던 것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지금 그 지구 순위를 보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캐롤라이나 팬서스에게 반경기를 앞서 있습니다. 굉장히 뭐 살얼음판 리드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아직 팬서스랑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이제 두 번의 맞대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남은 맞대결에서 지구 선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차저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인데 35대 6으로 홈팀 잭슨빌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와일드카드 막차 탑승을 노리는 이제 제기어스인데, 제기어스가 지금 강력한 러닝 게임, 그리고 이제 수비의 힘을 앞세워서 차저스를 대파하는 데 성공을 했던 경기였고요. 트래비스 이티엔이 73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 베이셜 투튼이 후반에 발목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74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러닝 게임에서 이제 승리를 견인을 했었고, 로렌스도 이제 인터셉션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본인이 이제 음, 발로도 터치다운 하나를 만들기도 했었고 어쨌든 뭐 공격 쪽에서는 본인이 직접 캐리했다라기보다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지켜냈다의 느낌에 가까웠었던 트레버 로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어떤 로렌스에 대한 이미지, 어떤 기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아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제기어스의 뭐 S급 리시버가 뭐 많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제 감안을 해야겠지만 글쎄요. 이제는 잭슨빌이 뭐 트래비스 이티엔이나 뭐 말씀해주신 이제 투튼 같은 이제 그런 러닝백들의 활약이 좀 반드시 받쳐져야만 이 좀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사실 로렌스가 뭐 지금 받고 있는 연봉, 그다음 이제 드래프트 당시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좀 못 미친다는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설위원들이랑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저희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그거였어요. 1년 차 때 감독을 잘못 만났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반마이어가 감독으로 왔다가 거의 뭐 한 시즌 못 채우고 잘렸잖아요. 예. 어반마이어를 만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더 피더슨 감독이 왔는데 계속해서 뭐 플레이 콜러가 바뀌었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들이 바뀌면서 이제 본인도 굉장히 혼돈이 많이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갖고 있는 잠재력이 꽃을 좀 잘 못 피운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음. 뭐 어쨌든 뭐 러싱에서 이렇게 게임을 해주고 이날 뭐 수비 쪽에서도 저스틴 허버트 상대로 3개 색 6번의 쿼터백 히트 그리고 이제 계속된 프레셔를 가하면서 허버트를 괴롭힐 수 있었던 잭슨빌 제교스의 수비였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잭슨빌의 대승 요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차더스 이야기를 해보면 전반 종료 직전에 이제 저스틴 허버트가 상대의 강한 히트에 좀 맞으면서 약간 이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 그것이 좀 경기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허버트가 글쎄요 좀 경기 내내 영 맥을 못 추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가 나왔고 이번 시즌에 이제 오펜시브 라인 쪽에서의 이제 문제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어, 차저스도 덴버만큼의 어떤 포괄적인 상승세, 뭐 연승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또 트레버 패닝 선수가 레프트 태클로 선발 출장했는데 또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허버트 선수를 좀 잘 지켜주질 못했고 올 시즌에 이제 가장 많이 두드려 맞은 쿼터백이 누구냐? 바로 이 저스틴 허버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오라인 쪽에서 부상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도 한 가지 원인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스틴 허버트를 너무 잘 못 지켜주고 있다. 특히 이제 저스틴 허버트가 커리어 초반에 그런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쿼터백이잖아요. 이날 그 히트 세게 받고 나서 경기력이 워낙 또 좀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투아처럼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커리어가 꺾일까 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좀 허버트의 프로텍션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다음 주가 바이웨이크입니다. 좀 잘 정비를 하고 허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았던 만큼 푹 쉬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다음은 이제 베어스와 바이킹스의 경기인데 19대 17로 시카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느새 7승이에요. 베어스가 이렇게까지 많은 승수를 쌓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1도 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어스의 이 상승세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지구 라이벌 이제 바이킹스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이 4쿼터 막판에 이제 극적인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 8경기 기준으로 보면 무려 7승 1패를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어스의 기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쿼터에 16대 3으로 앞서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베어스가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이킹스가 이제 좋은 펀트 리턴을 시작으로 추격점을 만들어낸 데 이어서 베어스의 필드 골 미스까지 나오면서 경기가 굉장히 혼전 양상으로 갔죠. 음. 그리고 이제 3분여를 남기고 바이킹스가 다시 한번 공격권을 잡았는데 이 메카시의 패싱 게임을 위주로 이제 조금씩 전진을 하더니 결국에는 50초를 남기고 조던 에디슨에게 역전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경기장 분위기가 홈팀의 어떤 극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베어스의 리터너 데빈 듀버네이가 포기하지 않고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꾸는데 좀 앞장을 섰습니다. 이 킥오프 리턴 과정에서 단숨에 56야드를 리턴을 하면서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선 지점에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됐고 결국 이제 필드골 레인지는 손쉽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키커 카이로 산토스 선수가 앞선 실패를 만회하는 역전 끝내기 48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베어스가 승리를 그야말로 강타를 해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다른 지구 라이벌 라이언스가 패하면서 11주차 종료 기준으로 NFC 북부 지구의 단독 1위는 놀랍게도 지금 베어스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2018년에 지구 우승을 차지한 이후로 오랜만에 좀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비결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턴오버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계속해서 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현재 리그 32개 팀 중에 가장 많은 22개의 턴오버를 유도하고 있는 베어스의 수비진이고, 또 공격에서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단 6개의 턴오버만을 내주면서 이 턴오버 마진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지금의 베어스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쿼터백 케일럽 윌리엄스의 어떤 폭발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윌리엄스가 많은 인터셉션을 던지지는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최소한 팀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베어스가 그래도 차곡차곡 승리를 쌓아나가고 있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2018년 하니까 코디 파키 선수의 와일드라이트가 생각이 나는데 올해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조금 그때 경기랑은 다른 그런 경기를 좀 보여줘야겠죠. 예. 음, 어쨌든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카고 베어스가 지난 시즌 이제 높은 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난 상대들이 그렇게까지 빡빡한 상대들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향후 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지금 남은 경기가 스틸러스, 이글스 원정, 그린베이 패커스와 두 경기 남았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샌프란시스코 49어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의 경기 이렇게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제외하고 손쉽게 시카고 베어스가 1승을 거둘 상대가 잘 안 보입니다. 뭐 사실 단순히 뭐 5할 이상의 팀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최상위권 뭐 내지 우승 후보라고 부를 수 있는 팀들도 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베어스의 후반부 스케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킹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홈에서 1승 4패라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그 던지는 손에 부상이 있었던 JJ 맥카티가 다행히 이제 경기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이날 이제 패스 성공률 50%, 인터셉션 2개를 던지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어,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시즌을 날렸었던 맥카시인데 올해도 벌써 이제 5경기 결장이거든요. 그리고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뭐 그닥 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커크 커즌스가 떠난 이후에 이제 샘 다놀드 그리고 샘 다놀드도 이제 시즌 후반에 어떤 아쉬운 모습 때문에 결국 연장을 하질 않고 제이제 메카시를 뽑으면서 이제 제이제 메카시 체제로 갔었던 바이킹스인데 제이제 메카시 선수도 이제 결국 좋은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면서 아직까지 많은 경기를 치른 건 아닙니다만 바이킹스의 선택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글쎄요. 안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있었던 프리시즌 경기라던가 1주차 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 JJ 메카시가 부상 때문에 한 시즌을 쉬었지만 재능이 있고 충분히 바이킹스가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뭐 희망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이후에 뭐 경기력도 썩 좋지 않고 또다시 부상으로 이제 빠지는 기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좀 의심이 좀 싹 트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이번 시즌도 뭐 라이언스, 베어스, 패커스 모두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이킹스만 혼자 지금 5할 이하로 성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메카시의 경기력도 좀 올라오지를 않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곤란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 27대 20으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뭐 스코어는 이제 원 포지션 게임이긴 했습니다만 뭐 패커스의 좀 무난한 승리였다라고 봐야겠죠. 4쿼터 중반 이 풍속이 초당 7.5m가 관측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던 그런 경기였다 보니까 이 키커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엑스트라 포인트 3개가 빗나갈 만큼 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날이었고 구영희 선수도 이날 엑스트라 포인트가 하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맥매너스에겐 굉장히 좋은 피해가 됐겠죠. 최근에 음. 맥매너스의 킥이 정말 좋지 않은데 맥매너스에게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오히려 다행인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패커스는 이제 크리스티안 왓슨 선수가 ACL 부상 이후에 4경기째를 뛰었습니다. 이날이 4경기째였는데 부상 이후에 점점 좀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이날 뭐 리시빙 야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복귀 이후에 첫 번째 터치다운 그리고 두 번째 터치다운까지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터커 크래프트의 빈자리를 좀 잘 메워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날 이제 넘버원 러닝백 조시 제이콥스가 이 쿼터에 무릎 부상으로 빠진 것은 좀 악재였어요. 그래서 뭐 진단 결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주 장기 결장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선수 본인도 좀 다음 주 출전에 대한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다음 주가 바이킹스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아주 무리를 시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구단 쪽에서. 왜냐면 그 다음 주가 이제 라이언스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못 뛰면 오히려 더 손해인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좀 휴식을 시키고 조금 더 몸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라이언스와의 경기에 투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뛰겠다라는 의사가 워낙 강하고 그래서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못 뛴다고 하더라도 다다음 주 라이언스와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뛰겠다라고 조시 제이콥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패커스도 지금 뭐 공격력이 제이콥스가 빠져도 된다라는 뭐 그런 좀 안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이콥스가 좀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네, 특히나 이날 경기에서 이제 조시 제이콥스 선수가 빠진 이후에 러싱 공격이 잘 안 풀렸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제이콥스가 지금 패커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라는 건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던 러브도 이제 이날 좀 강하게 히트를 받으면서 블루 텐트에 다녀왔었죠. 러브도 이제 대표적으로 히트 잘 안 피하는 선수 중 하나인데, 어, 지금 다른 포지션에도 부상이 워낙 많은 그린베이 패커스이기 때문에 부상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쿼터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이언 다볼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이제 마이크 카프카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치렀던 첫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카프카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조금 불운했던 것이 이 주전 쿼터백 잭슨 다트가 컨커션 부상으로 뛰지 못하면서 제이미스 윈스턴이 좀 오랜만에 선발 기회를 얻었었던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음. 보니까 뭐 전체적인 호흡이라던가 뭐 경기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승리를 노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윈스턴이 윈스턴 했죠. 예, 과감한 패스들이 연결이 되는 장면들도 뭐 여러 번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경기 막판에 엔드존에서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에서 터지는 그런 모습이 됐거든요. 그냥 자이언츠도 이제 어차피 이날 패배하면서 완전히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시즌 동안 옥석을 잘 가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고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기긴 했습니다만 자이언츠가 지금 2승 8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경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 비벼지는 경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지 않나. 물론 이제 부상자가 많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모습이라면 컨텐더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신시내티와 피츠버그의 또 AFC 북부지구 라이벌전이었는데 34대 12로 스틸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에런 로즈 선수가 이제 부상을 입으면서 후반전을 뛰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스틸러스가 홈에서 지구 라이벌 벵갈스를 잡아내면서 앞선 첫 번째 맞대결에 대한 그런 패배 서력에 성공을 했습니다. 로저스가 이제 공을 던지지 않는 이 왼쪽 손목 부상을 당했는데 뭐 다행히 이제 수술까지 뭐 필요한 정도의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경기에 이제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반에 이제 큰 리드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로저스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는 백업 쿼터백 메이슨 루돌프 체제로 이제 경기를 풀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스틸러스가 좀 역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루돌프가 이제 턴오버 없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가운데 이 수비 쪽에서 두 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후반에 점수차를 벌리고 좀 넉넉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스틸러스의 이날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네. 3쿼터 카일 더거의 73야드짜리 픽식스, 4쿼터 제임스 피엘의 이제 34야드짜리 펌블 리턴 터치다운이 또 나오면서 벵갈스의 추격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왔었고, 이날 이제 4쿼터에 이제 제일런 램지랑 이제 자말 체이스가 싸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런 램지 선수가 자말 체이스의 페이스 마스크를 잡고 이제 주먹을 날리면서 퇴장 조치를 받게 됐는데, 이날 이제 심판에게는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자말 체이스가 제일런 램지에게 침을 뱉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런 램지가 주먹을 날렸는데 이날 경기 중에는 이제 심판이 인지를 못하면서 자말 체이스가 뭐 아무런 페널티를 받질 않았습니다만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또 사무국에 전달이 돼서 자말 체이스에게도 한 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램지는 그날 경기에서 이제 퇴장을 당했고 체이스는 추후에 이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리그를 대표하는 이제 슈퍼스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필드 위에서도 좀 이런 불필요한 싸움이나 갈등 대신에 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제퍼슨보다 체이스가 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NFL 무대에서는 확실히 저스틴 제퍼슨이 어떤 이제 애티튜드 측면이나 퍼포먼스나 자마 체이스보다 좀 더 위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텍산스와 타이탄스의 경기는 저희가 조금 스킵을 하려고 하는데 16대 13으로 이제 텍산스가 승리를 거뒀고 정말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이 CJ 스트라우드가 이제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데이비스 밀스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네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도 교체가 있었고, 뭐 전체 1순위 쿼터백 캠 워드를 데리고 와서 뭐 한번 이제 키워보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전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스턴이 백업 쿼터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탄스가 좀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 41대 22로 샌프란시스코 49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브로포디가 이제 9월 28일 이후에 약 50여일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었는데 나이너스가 대량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넉넉한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부상으로 이제 결장한 기간도 길었고 이번 시즌 모습을 드러냈던 이 두 경기에서도 퍼디에 대해서 팀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뭐 퍼디가 받고 있는 연봉 이런 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가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애리조나라고는 해도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퍼디가 이날 26번의 패스 시도에 19번의 성공, 200 패싱 야드에 턴오버 없이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을 시키면서 성공적인 좀 복귀전을 치렀다라는 거는 뭐 팬들이나 구단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끝까지 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했을 텐데 특별한 부상 없이 경기를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부분도 카일 셰난 감독에게는 좀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팀의 핵심 스킬 플레이어진인 크리스찬 맥카프리, 조지 키틀 이 선수들도 이제 자기 몫을 다 해줬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브로퍼디 선수의 성공적인 복귀에 또 만족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뭐 맥 존스가 이제 예상 외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어쨌든 나이너스는 브록 퍼디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 이후에 어떤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자신들의 이제 플랜 A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뭐 시즌 이 중반부부터라도 다시 자신들의 좀 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고 카디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자코비 브리셋이 역대 기록을 또 하나 세웠어요. 역대 NFL 한 경기 최다 패스 성공 횟수인 무려 47번의 패스 컴플리션을 기록을 하면서 452 패싱 야드를 던졌고 뭐 그렇게 좀 브리셋의 분전이 있었습니다만 뭐 팀 전체적으로 이제 17개의 페널티로 130야드를 이제 손해를 보는 등 뭐 여러 좀 누수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이제 연패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탯의 맹점이다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초반에 점수가 쭉 벌어지고 나면 사실 그 추격하는 팀의 쿼터백이 어쨌든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패싱 야드를 많이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 경기 막판까지 이렇게 이제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준다라는 건 브리셋을 좀 칭찬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쿼터백의 임무는 패싱 야드를 많이 쌓는 게 아니라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브리셋은 이날 이제 분전을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 부상 선수들도 많고 뭐 밸런스가 이제 많이 깨져 있는 애리조나이고 뭐 마빈 해리슨까지 또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좀 나서기 어렵다는 그런 뉴스들까지 좀 전해졌기 때문에 당분간 카디널스의 좀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여러모로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LRM스의 경기입니다. 21대 19로 LRM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도가 높았던 경기였었죠. NFC 서부지구 선두를 가리는 경기에서 21대 19로 램스가 라이벌 맞대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뭐 경기 마지막 순간에 이 제이슨 마이어스의 필드골 실패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 거리가 이제 61야드짜리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실패했다고 해서 제이슨 마이어스 때문에 졌다라고 뭐 말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죠. 이날 패배 원인은 이제 4개 인터셉션을 던졌던 샘 다놀드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특히 이제 이날 경기가 그 지난 시즌의 이제 바이킹스에서의 막판 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이킹스가 모멘텀을 잃었던 그때 샘 다놀드의 경기력과 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가 이제 100 리시빙 자들을 또 한 번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뭐
쿼터백이 이제 4개 인터셉션을 던져서는 어떤 경기든 이렇게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샘 다놀드 선수의 턴오버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턴오버 4개를 허용했음에도 상대 득점을 21점으로 제한한 부분은 뭐 수비가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경기 내용 자체 이 퍼스트 다운 개수나 서드다운 컨버전 성공률, 뭐 토탈 야드 이런 많은 부분에서 시옥스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시옥스 입장에서는 이날 패배가 더욱 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램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사실 매튜 스태포드의 어떤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수비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하나의 승리를 추가할 수가 있었고 특히 이날 이제 상대 쿼터백이었던 샘 다놀드와 비교했을 때, 예, 이 쿼터백이 턴오버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좀 기본적인 덕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예, 그런, 그래도 스태포드의 안정감은 있었다. 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쿠아를 제외한 나머지 리시버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반테 덤스가 이날 드랍을 포함해서 8개 패스 중에 캐치가 단 한 개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캐치가 터치다운으로 연결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 수비 쪽에서 이제 캐머런 킨첸스가 2개 인터셉션, 코비 듀란트, 데리어스 윌리엄스가 각각 하나씩의 인터셉션을 잡아내면서 시옥스의 패싱 오펜스를 차단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고 색은 없었습니다만, 또 패스러시를 통해서 샘 다놀드를 압박했던 부분이 이 다놀드가 급하게 패스를 던지는 부분으로 또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인터셉션을 만들어낸 부분이 이제 패스러시가 잘 됐던 부분과 좀 맞닿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어쨌든 램스가 지구 선두로 올라섰고 현재로서는 뭐 램스와 이글스 정도가 NFC에서 가장 좀 탄탄한 약점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NFC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컨텐더 팀들이죠. 지구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날 승리가 램스 입장에선 더욱더 좀 값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램스가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옥스에게 한 경기를 앞서 있는 지구 선두가 됐기 때문에 향후 일정을 고려한다면 지구 우승 경쟁에서 램스가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와 클리블랜드의 경기인데 23대 16으로 레이븐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레이븐스가 이제 브라운스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승리로 5할 승률도 회복을 했죠. 확실히 이제 점점 더 시즌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날 경기에서는 마크 앤드루스 얘기를 안 하기가 어렵죠. 1쿼터에 레이븐스 통산 리시빙 야드 1위로 올라서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4쿼터의 경기를 결정짓는 터치다운 4세원 상황에서 와일드캣 포메이션에서 이제 변형 쿼터백 스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스냅을 받은 이후에 스핀 무브에 이은 35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날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타이트엔드 포지션 선수가 한 팀의 통산 리시빙 야드 1위를 한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기록이고 앤드류스가 얼마나 이제 캐치 능력이 뛰어난 타이트엔드였는지를 또 한번 증명하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날 라마 잭슨 선수가 2개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뭐, 인터셉션 말고도 이 펌블의 머프드 펀트까지 나온 경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데릭 헨리가 103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로 러싱을 좀 단단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수비가 스텝업을 하면서 브라운스의 토탈 야드를 187야드 그리고 후반전에 64야드로 묶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수비가 단단하게 버티지 못했더라면 이날 경기 레이븐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음. 반면 이제 브라운스는 이제 딜런 게브리얼의 3쿼터에 컨커션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섀도어 샌더스가 좀 갑작스럽게 NFL 데뷔전을 치르게 됐어요. 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켜봤는데 16번의 패스 시도에서 4번의 성공.
한 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본인의 어떤 자신감이 있던 뭐 그런 인터뷰와는 달리 아직 NFL 무대에 서기에는 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좀 스스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뭐, 뭐 급하게 들어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적이 글쎄요, 면죄부가 주어지는 성적은 아니거든요. 예. 아마 앞으로 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글쎄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버지와는 달리 NFL 커리어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12주 차에 이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의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게브리얼이 컨커션 부상에서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아마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첫 선발 출전 경기를 아마 치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샌더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한 상대가 잘 걸리기는 했다. 예, 대진상으로. 뭐 지금 레이더스도 성적이 영 안 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 주간의 준비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이날 네, 데뷔전은 뭐 워낙 급작스럽게 나왔고 뭐 훈련 과정에서 이 주전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샌더스도 일종의 핑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 12주차 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준비된 모습,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맥스 크로스비가 웰컴 투 NFL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아무쪼록 선발 데뷔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브라운스의 수비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물론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마일즈 게럿은 여전한 기량을 선보여줬던 것 같아요. 4개의 색, 5번의 쿼터백 히트와 5번의 태클 포 로스까지 이 마일즈 게럿의 사실 원맨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패했다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아쉬웠을 것 같고 마일즈 게럿이 이제 이날 활약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벌써 15개의 색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이크 스트라엔이라던가 TJ 와트 같은 이제 전설적인 선수들이 기록을 했었던 한 시즌 최다 색, 이 22개 반의 기록을 이 마일즈 게럿이 남은 시즌 동안 좀 도전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지금 이제 팀 성적으로는 뭐 이렇다 할 반등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인 기록이라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은 잔여 일정들을 봤을 때 강 팀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오라인이 약한 팀들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기록에는 충분히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캔자스시티 칩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입니다. 22대 19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덴버 브론코스가 지금 AFC 1번 시드 자리에 올라 있죠. 굉장히 뜨거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캔자스시티 칩스까지 잡아내면서 무려 8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덴버가 이날 이제 10번의 페널티로 147야드나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 경기 템포도 굉장히 자주 끊어졌고 이렇게까지 많은 야드를 손해를 보면서 경기를 치른다면 사실 어떤 팀이라도 승리를 거두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필드골 레인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 필드골로 계속해서 점수를 좀 조금씩이라도 쌓아놨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승리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날 이제 뭐 윌러츠 선수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경기 막판에 끝내기 필드골 포함해서 5개의 필드골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하나까지 모두 킥을 성공을 했고 그 활약을 바탕으로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3년 연장 계약을 받았습니다. 음, 그동안의 솔직한 활약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의 어떤 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결과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트로이 프랭클린, 뭐 팻 브라이언트, 이제 이런 사실 넘버원 옵션은 아니었던 이 리시버들도 알짜 활약을 해준 가운데 이 수비에서 디펜시브 백, 자ኳ 맥밀란이라는 선수가 이 4쿼터에 기록했던 이 결정적인 쐐기 좀 경기 분위기를 덴버 쪽으로 확실하게 가져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마홈스가 보여줄 수 있는 이 4쿼터 막판의 어떤 변수 창출 이런 기회들을 좀 원천 봉쇄를 했던 아주 결정적인 쐐기 나왔고 덴버 입장에서는 이제 12주차 바이위크에 들어가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좋은 분위기의 연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페널티 문제, 이 부분을 바이위크 동안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나 강팀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시간이 있을 때 사전에 좀 제거를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최근에 어떤 성적과는 별개로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면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에는 마홈스가 데뷔한 이후에 가장 부진했던 시즌이 2023 시즌 11승 6패였습니다. 근데 벌써 10경기 치른 시점에서 5패째를 당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칩스의 부진이 좀 심상치가 않죠. 뭐 저희가 늘 뭐 칩스가 전성기만큼의 퍼포먼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몇 년째 해오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지금의 어떤 성적은 또 결이 많이 다르고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훨씬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5승 5패의 성적을 가지고 칩스가 여전히 우승 후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더 문제가 뭐냐면 일단 러닝백 아이지아 파체코 정도를 제외하면 복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력 요소들이 이렇다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뭐 IR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만 애초에 그렇게 핵심 멤버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파체코가 오고 나면 뭐 러싱 공격에 분명히 힘은 보태지겠지만 그것이 칩스 전체 팀 전력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뭐 돌아간다? 다시 왕조 시절의 모습을 바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마홈스가 뭐 커리어 내내 이 4쿼터 뭐 컴백이라던가 게임 위닝 드라이브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만들었었죠. 그리고 특히 지난 시즌에 다소 좀 흔들리는 뭐 경우들이 있었음에도 결국에는 이 막판 클러치 능력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제 슈퍼볼까지 팀을 이끌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뭐 이런 4쿼터 컴백이나 게임 위닝 드라이브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을 정도로 어떤 경기 막판의 마움스 매직도 좀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이게 뭐 긍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올 시즌 기록하고 있는 5패가 모두 이제 원 포지션 이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질 때 지더라도 털린 경기는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뭐 진 거 자체가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나마 이제 위안 요소를 찾아보자면 그래도 원 포지션 이내였다. 지난 시즌에 이제 계속해서 원 포지션 게임에서 승리를 했었던 경기들이 많았다면 올 시즌 이제 뭐 반대의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잔여 일정이 쉽지 않다. 특히 이제 5할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가 지금 콜츠, 텍산스, 차저스, 브론코스 이런 팀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팀들과의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음. 다만 이제 마움스가 남아 있고 뭐 남은 경기들에서 어떤 매직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즌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글쎄요.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뭐 그나마 이 방금 언급해주신 5할 이상, 그러니까 강팀들과의 경기가 전부 홈 경기고 남아있는 원정 경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5할이 안 되고 있는 댈러스, 라스베가스, 테네시와의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강팀들과의 승부를 잘 헤쳐나가고 그다음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력이 유리한 매치업에서 또 승리를 가져간다면 어쨌든 플레이오프 막차는 여전히 뭐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그 T1이 이 롤 월즈 대회에서 또 한 번의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었는데 그 SK 중계진 중에 한 분이 했던 비유가 저는 좀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또 칩스의 지금 상황과 또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T1도 이제 월즈를 진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굉장히 좀 불리한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월즈 막차를 타서 조금 어렵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회를 치러 나가면서
더욱 강해져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에일리언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에일리언 영화를 보면 이제 초반에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 어떤 이제 괴 생명체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누군가 처치하지 못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키워주다가 결국에는 이 에일리언이 이제 괴물이 돼서 이 모든 인류를 이제 뭐 다 잡아먹는 뭐 이런 스토리에 그 T1에 좀 비유를 했는데 결국에 저는 칩스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움스가 있는 한 이제 완전히 탈락이 확정되는 순간까지는 여전히 좀 무서운 존재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정규리그에서 완전히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플레이오프에서도 누군가 확실하게 이 칩스를 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칩스는 계속해서 조금씩 강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우승을 했던 그런 DNA를 또 핵심 선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현되기 전에 누군가 칩스를 확실하게 처단을 할 수 있을지 남은 시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T1은 선수들이 좀 경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 다 거의 오고 같잖아요. 예, 좀 경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지 아니면 실버 스크랩스를 좀 듣고 싶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터치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팀이 칩스인 것도 맞거든요. 예, 정말 좀 찰떡 같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앞서 이제 2023 시즌에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을 했을 때도 슈퍼볼 우승을 했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떨어뜨리지 않으면 또다시 슈퍼볼에 갈 수 있는 팀입니다. 예, 언제든 마음쓰는 또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 올해 페이트리어츠 팬의 입장에서는 빨리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AFC 웨스트 순위 싸움 경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덴버가 이제 6경기, 칩스가 7경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덴버가 뭐 지구 우승을 확정지었다라고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반대로 이제 5승 5패까지 밀려난 칩스가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좀 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마움스가 데뷔하기 또 전이었던 2016년부터 지금 9년 연속 AFC 웨스트 지구 우승을 칩스가 이제 독차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 연속 기록이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새삼 2009년부터 2019년까지죠. 11년 연속으로 AFC 이스트 왕좌를 지켰던 이 패트리어츠 왕조의 위험을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더 대단한 걸 말씀드리면 그 기록 끊어졌던 게 그 2008년에 탐 브레이디 선수가 한 경기 출장했어요. 음, 브레이디가 못 나왔기 때문에 지구 2등이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였는데 16대 9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NFC 북부지구 그리고 동부지구 선두를 달리는 팀들끼리의 맞대결이 이제 모처럼 썬데이 나잇 풋볼 이 프라임타임 경기로 펼쳐졌는데 이글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램스와 함께 NFC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10경기 구간을 통과를 했습니다. 음. 지난주에 이제 라이언스의 댄 캠벨 감독이 오펜시브 콜링을 직접 행사를 하면서 공격력이 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도 그 기세가 이 강한 이글스의 수비를 상대로도 통할 것인가라는 또 궁금증을 유발을 했었던 그런 매치업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날만큼은 이제 이글스 수비에게 좀 완벽하게 봉쇄를 당하면서 라이언스가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 라이언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죠. 제로드 고프가 프레셔에 취약하다. 그런 부분들을 뭐 이글스가 잘 알고 있고 이글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팀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모두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유명한 그런 명대사를 남겼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얼굴에 펀치를 맞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명대사를 남겼었는데 이글스가 그 플랜을 정확하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제러드 고프를 무력화시켰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라이언스의 이제 첫 번째 공격부터 이 조던 데이비스의 일종의 블로킹이 나오면서
고프의 패스를 튕겨내고 그것이 쿠퍼 드잔의 이제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됐던 장면도 뭐 물론 인상적이었고 이제 기선을 제압하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만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대의 서드다운 이후의 공격을 완벽하게 좀 제어를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두 팀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언스의 공격 그 스탯을 살펴보면 이날 서드다운 컨버전에서 13번 중에 단 3번의 성공, 그리고 포스다운 고포릿을 무려 5번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단 한 번도 퍼스트다운 갱신으로 이어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드라이브를 연장하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레드존에도 한 번밖에 들어가질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득점을 낼 수가 좀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라이언스 입장에서 이제 좀 아쉬웠던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뭐, 고프의 패스 성공률이 37.8%에 그쳤습니다. 이날 37번의 패스 시도에 14번밖에 성공이 되지 않았고, 리시버 제이미스 윌리엄스가 터치다운 기록한 이후에 이제 골대에 매달리는 셀레브레이션을 하다가 15야드 페널티를 먹으면서 엑스트라 포인트가 실패로 이어졌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그 엑스트라 포인트 하나가 굴러가는 스노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필드골로 점수를 쌓아도 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있는 고포릿을 좀 강제당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또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더욱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이글스 이야기를 짧게만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또 한 번의 뭐 불만을 드러냈었던 AJ 브라운에게 또 이번 주에 이제 패스가 좀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11번의 패스 타겟이 됐고 그중에 이제 7번의 캐치 49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이 시리아니 감독과 AJ 브라운은 이게 뭐 브라운이 개인적인 기록을 쌓고 싶거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팀 전체적인 오펜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일종의 이제 건전한 피드백을 한 거다. 좋은 의도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글쎄요, 저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건전한 피드백이면 팀 내에서 그 본인의 의견이 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을 SNS에 한다라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거 음, 자체가 뭐 팀 전체를 위한 건전한 피드백이라기보단 본인 개인의 어떤 성적을 위한 피드백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글스의 성적이 좋고 또 지난 시즌 우승까지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주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글스가 만약에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좀 미끄러진다거나 성적이 조금 내려가는 시점이 오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큰 문제로 좀 불거질 소지는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AJ 브라운이 좋은 선수고 이글스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과는 별개로 언젠가는 결국에는 이 이글스와 AJ 브라운의 결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라이언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은 이제 이번 주 11주 차에 펼쳐졌던 경기들에서 베어스, 패커스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3위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지구 우승을 노리고 있는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이제 후반기 모든 경기를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오프라는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좀 절실하게 1승 1승을 위해 좀 치러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 이제 이글스는 이미 지구 선두를 좀 굳히고 있는 상황이죠. 지구 내 라이벌들이 모두 5할 미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 지금 8승 2패로 이제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수가 연달아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무난하게 NFC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야기했던 그 NFC 동부지구는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의 20년 이상 지켜오던 이 징크스가 올해야말로 드디어 이글스의 손에서 좀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3대 16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올 시즌에 맡은 역할 강팀 판독기입니다.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모두 패했고 5할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이제 완벽한 판독을 해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날 경기가 이제 그 양팀 감독 사제지간의 맞대결이기도 했습니다. 피트 캐롤과 브라이언 쇼텐하이머. 이제 2018년부터 20년까지 시옥스에서 한솥밥을 먹었었죠. 피트 캐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시옥스의 감독이었고, 브라이언 쇼텐하이머가 이제 2018년부터 20년까지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역임을 하면서 두 사제 관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감독 대 감독으로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 첫 경기에서 제자 브라이언 쇼텐하이머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현재 뭐 댈러스도 온전한 뭐 전력을 갖췄다거나 뭔가 우승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레이더스가 지금 워낙 리그 최하위권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가 좀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날 경기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죠. 지난주에 바이위크를 가지는 동안에 2년 차를 맡고 있는 이제 디펜시브 엔드 마션 닐랜드 선수가 어, 자살로 추정이 되는 그런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이 이제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도망을 갔다 그래요. 뭐 어떤 이유로 이제 도망을 갔는지는 알려지진 않았고 차를 세우지 않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차량을 버리고 이제 사고 장소를 이탈을 해서 본인의 이제 그 거주지에서 총기로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기사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마션 힐랜드 선수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라는 그런 여자친구의 그 경찰 리포트가 또 기사에 잠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어, 안타까운 사고로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달리하게 됐는데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실 댈러스에는 조금 이제 비슷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이 이제 또 몇몇 있는데 솔로몬 토마스 같은 경우에 이제 디펜시브 라인이라는 이제 자살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뭐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를 또 설립을 했었고 덱 프레스캇도 사실 이제 친형이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닐랜드를 좀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댈러스가 좀 엄숙하게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어쨌든 필드 위에서 좋은 집중력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날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덱 프레스카 선수가 각자 다른 리시버들에게 이제 터치다운을 연결을 하면서 4개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어냈고, 조지 피켄스가 이날 9개의 캐치로 144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맹활약을 했는데, 이날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이제 CD 램과 조지 피켄스가 징계로 인해서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벤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평소에 조지 피켄스가 미팅에 좀 지각을 자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브라이언 쇼텐하이머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비슷한 내용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 이제 구단 쪽에서는 인하우스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감독에게는 징계의 의미로 벤치에 앉힌 거였겠지만 오히려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오프닝 드라이브가 3앤아웃으로 끝났거든요. 두 선수 없이는 공격이 안 된다. 라는 것만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결국 두 선수에게 교훈이 생겼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을 했던 이 퀸앤 윌리엄스가 1.5개 색, 5번의 이제 쿼터백 히트를 기록하면서 이 카우보이스 데뷔전에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거는 또 고무적인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수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론 블랜드 선수가 이날 계속해서 인상적인 플레이들을 만들어냈는데 10개 컴바인 태클에 2개 패스 굴절 만들어내면서 본인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엮는 모습이었고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이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날 보여줬던 경기력을 다른 강팀들을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신락 같은 희망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이제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댈러스가 경쟁력이 있는 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부호가 남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연승을 하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강팀들을 잡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댈러스의 현재 상황입니다. 레이더스 얘기로 좀 넘어가면
글쎄요. 레이더스가 애쉬튼 젠티라는 이제 좋은 러싱 자원을 보유를 하고도 이날 거의 러싱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뭐 피트 캐롤 감독하면 이제 러싱 공격을 선호하는 네,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만큼은 조금 뭐 그동안의 자신의 스타일과는 다른 어떤 오펜스를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네,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그런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였습니다. 네. 어, 이날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레이더스를 보면서 맥스 크로스비밖에 안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마저도 경기 후반엔 크로스비도 잘 안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크로스비의 전성기가 낭비가 되고 있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예전에 제이제이 와 선수의 선수 말년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맥스 크로스비도 이제 더 이상 마냥 어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전성기가 낭비되고 있는 건 리그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레이더스는 사실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라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뭐 나름의 뭐 대안도 제시해 볼 수 있고 뭐 현지의 반응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레이더스는 사실 문제가 아닌 것 빼고는 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분석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이번 시즌은 더 이상 좀 경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1주 차에 펼쳐졌던 경기를 다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 싸움이 좀 가속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순위가 한 경기 한 경기 끝날 때마다 이제 훅훅 바뀌는 게 굉장히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다음 주에는 이 순위표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12주 차의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을 보면 이제 총 14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 저는 한 두 경기 정도를 좀, 어, 꼭 봐야 되는 경기로 좀 선정을 하고 싶거든요. 일단 콜츠와 칩스의 경기. 위기의 칩스가 이 잘 나가고 있는 콜츠를 잡으면서 좀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아니면 마움스 시대에 거의 볼 수 없었던 5할 미만의 승률로 추락을 하는 그런 좀 굴욕을 맛보게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사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열망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셰두어 샌더스가 이제 첫 선발 경기에 나서는데 뭐 드래프트 과정부터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샌더스가 어떤 자신에게 좀 제대로 찾아온 이 첫 번째 기회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관점 포인트로 이 경기를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12주 차 경기가 끝난 이후에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